틈만 나면 정상 국가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북한.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나 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의 큰 행사에서 이례적인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12일 북한에서는 국방발전 전람회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행사들과 큰 차이가 없죠. 네. 그런데 곧 애국가 연주가 시작이 되고 연주를 지휘하는 지휘자의 모습이 화면에 비치게 되는데 네. 지휘자가 입고 있는 흰색 티셔츠에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 김 위원장의 얼굴이 흑백으로 그려져 있는 건데요. 네. 북한 최고 존엄으로 신성시되는 김 위원장의 얼굴이 옷에 그려진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네. 이게 어찌된 일인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이제 수정할게요. 애국가는 우리 국가에만 애국가라고 하는 거니까 북한의 국가가 연주된 거예요. 북한 국가 연주될 때 저 지휘자가 이 셔츠를 입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북한에서는 김정은 얼굴을 뭐 따로 부르는 뭐 명칭이 있다면서요? 조난이라고 불러요. 그게 뭐예요? 조난이 보통 이제 뭐 높은 사람, 특히 임금 정도 되는 사람의 얼굴을 부를 때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건데 뭐 김정은이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북한에서는 그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2013년에도요. 김정은 성형설이 나왔었어요. 그때 한때. 아하. 그때 뭐라고 북한 중앙통신에서 보도를 했냐면 네. 백두산 위인의 태양의 전환에 얼마나 위압되고 얼이 나갔으면 네.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술 의혹설까지 꾸며냈느냐 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 2003년에는요 9살 소녀가 집에 불이 났는데 이제 불이 나자마자 김정일 그 당시에 네. 국방위원장 그 사진 초상화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숨진 일이 있었거든요. 어허. 그걸 또 위인으로 미담으로 홍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텐데 김영코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북한 그 응원단들이 온 적이 있었어요. 아하. 그때 차 타고 지나가다가 프랭카드에 김정은 그때 김정일이었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얼굴이 있었는데 그게 땅에 떨어져 있었던 거 아하. 기억나세요? 비 맞고 막 있었던 네. 다음에 내려가지고 그거 걷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얼굴이라고 하는 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얼굴에 훼손이 되는 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상황인데 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아닌데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존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귀하게 여긴다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 그러면 저렇게 셔츠에 이렇게 프린팅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나서 네. 본인의 이미지를 조금 부드럽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김정일하고 김정은의 차이점을 보면 김정은은 뭔가 서구적인 분야를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저 그 티셔츠의 사진을 보면 제가 생각났던 사람은 쿠바의 체게바라예요. 체게바라 같은 경우에 저 티셔츠뿐만 아니라 체게바라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많이 입었었어요. 그 입었잖아요. 당시에.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도 네. 정상국가다. 아하. 이런 면모를 보이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아하. 그러나 저런 티셔츠가 일반인에게는 입히기 어려울 거다. 이유는 세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특별 행사에 이제 저런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건 있을 보여주기식. 수 있지만 아하. 일반 국민이 입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된 사진에 의문의 남성이 또 주목을 받았다면서요, 박상희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30여 명의 군 관계자들이 쫙 써 있는데 네. 너무나 좀 특이한 복장을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어허. 머리끝부터 발까지 파란색 전신 타이츠를 입었습니다. 어머, 저기 있네요, 그리고, 진짜. 네, 모자도 무슨 수영모 같은 걸 썼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한 그 모습에 어울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저기 무슨 할리우드 히어로 같은 그러네요. 사람이 있다.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튀네, 튀어. 그렇죠. 그래서 무슨 로켓맨이냐, 북한 우주군이냐, 뭐 네. 이런 의견도 있고, 네. 이 마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닮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캡틴 북한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추정하기는 아마도 공수작전을 수행하는 낙하산 부대원 같다. 네, 이런 추정이 좀 우세합니다. 나름 또 군을 예우해주는 김정은 위원장이 특수 임무를 띈 또 군인을 또 저렇게 사진에, 기념사진에 또 이렇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여러 가지 추측의 하나입니다만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얼마 전 미국에서는요. 마치 북한의 열병식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커다란 보통 SUV 차량이라고 하죠. 큰 차량들이 줄지어서 행렬을 하는 듯한 모습이 한 마을에서 포착이 됐는데 그래요? 어떤 연유인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연두색 모형차에 탄 채 한 손에는 풍선을 들고 있는 이 어린 소년을 보실 겁니다. 네. 저 어린 소년 앞으로 지나가는 차량 행렬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잔뜩 신이 나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저 이 모습. 소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네. 사실 이날은요, 이 소년의 2번째 생일입니다. 어허. 그런데 큰 차량을 좋아하는 이 소년을 위해서 해당 지역에 사는 분들이 SUV 차량 소유자 모임을 갖고요. 그 모임에서 이 소년이 사는 집 앞을 직접 찾아와서 세상에. 이렇게 카 퍼레이드를 해준 겁니다. 저 아이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저 주민들이 고마웠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세상에. 참 미국은 재밌는 나라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2번째 생일을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 구상을 하고 있는데 클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렇게 이제 카프레이드를 해주겠다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또 이 아들이 원래부터 저렇게 큰 자동차를 좋아했다고 하니까 막상 우리가 영상을 봤다 아들이 너무나 지금 기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사를 도와준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차를 좋아하는 만큼 저 아이 피닉스란 저 아이요. 나중에 또 큰 인물 되기를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소식 좀 짚어볼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홍콩이 잇따른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콩에도 우리의 태풍 경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10호가 최고인데 8호 경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경보가 22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40년 만에 가장 긴 시간 동안 발효가 됐다라는 기록까지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피해가 속출을 했는데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한 명이 목숨을 잃고 최소 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직장이나 학교가 문을 닫았고 특히 홍콩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금융 허브로도 꼽히잖아요. 네. 증시가 폐쇄될 정도였다고 아이고. 하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안진영 기자님 나흘 새 2차례 그것도 위력이 강한 태풍이 2차례 강타면 정말 나라가 정말 휘청거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 기능이 거의 마비될 수준이었는데요. 그러자 홍콩 시민들이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은 바로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어허. 이 생필품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곧바로 슈퍼마켓으로 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열대가 텅 빌 어머. 정도로 슈퍼마켓에서 많은 제품들을 사재기가 사재기를 했다고 됐군요.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됐고 상점도 대부분 문을 닫으면서 인적이 거의 드문 상태입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제금융 허브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열리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번 태풍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됩니다. 세상에 홍콩이 정말 하루빨리 저 태풍의 피해에서 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죠. 보세요. 물난리 보세요. 세상에 정말로 저 자연재해 앞에는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다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또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요즘 전 세계가 이거 처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환경을 생각하면 자제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일회용 마스크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마스크를 재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만 해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매일 쓰고 이걸 버린다 생각하면 아, 그러네요. 그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요.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아하. 그런데 이탈리아의 어떤 디자이너가 네.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뭘까요? 이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어떤 작품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허허. 자, 멋지게 걸려 있는 패딩 보이시죠? 저게 뭐예요? 어디 이제 패션 수당에 선보일 때처럼 아주 멋들어져 보이는데요. 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산뜻한 하늘색의 패딩 점퍼 같은데, 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 패딩이 재활용 소재로 만든 투명한 외피 속에 채워진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가 그대로 비춰져 있습니다. 어머, 어머, 그러니까 저 어머. 안에 일회용 마스크가 있는 거예요. 오. 굉장히 신기하죠. 네. 자, 이 패딩의 이름은 이제 코로나19의 이름을 따가지고 코트19라고 적고요. 자, 그 마스크는 와. 어디서 수거했느냐? 네. 이 아이슬란드의 거리에서 수거했는데 1,500장의 마스크를 소독을 하고 깨끗이 소독을 하고요. 모양을 잡기 위해서 유균형 면을 보완제로 썼다고 합니다. 아. 자, 마스크에 든 폴리프로필렌은 시중에 판매되는 패딩 자켓의 충전재와 같은 소재라서 보온도 문제가 없어서 아주 따뜻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사실. 뭔가 찜찜한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도 요즘 길 가다 보시면요. 양심을 버리신 분들 많아요. 일회용 마스크를 여기저기
길가에 버리신 분들 많은데 아이디어는 좋지만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죠. 네. 아무래도 물론 이제 저 작품을 만든 분은 소독을 깨끗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마 저는 그냥 전문가들이 조금 더 한번 검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철저히 네. 소독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렇죠. 거기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의 검증을 받으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지금 코트만 만든 게 아니고요. 뭐도 만들었냐면 일반 우리가 소파라고 하죠. 네. 소파도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기 지금 화면에 와. 나오고 있는 소파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안에 다 이제 그 버려진 마스크를 가지고서 만든 거고 네. 저게 이제 PVC라고 하죠. 겉은 PVC로 감쌌어요. 그러니까 아하. 안에는 소독한 이제 버려진 마스크를 사용한 것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 작품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네. 뭐냐면 플라스틱이나 여러 소재로 만들어진 마스크가 환경 오염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킨대요. 그리고 저게 이제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주는 경각심 이런 부분들을 좀 알리고 싶었다는 게 이 사람 지금 만든 토비아 잠보티의 주장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저걸 실제 상용화되기는 제가 볼 때 좀 어렵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정말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아이디어가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특히 동물들은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 같은 걸 막 미리 알아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이상 신호가 오는 걸 반려견이 먼저 알아챈다? 이거 있을 수 있을까요? 박상희 소장님? 네, 미국에서 자신의 주인을 지키려고 한 반려견 이야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굉장히 그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주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반려견 이름 맥스입니다. 맥스가 아주 달게 단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일어나서 냄새를 킁킁킁킁킁 맡더니 배고팠나요? 뭔가 배고픈 것처럼 하더니 막 설거지하는데 방해를 하려고 그러고 싱크대 위로 마치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주인한테 뭔가 말을 시키고 방해하고 뭐 막 안아달라는 이러잖아요. 거예요? 뭐예요? 아, 놀라달라는 건가? 그리고 주인이 몇 번이나 내려오라 그래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지금 맥스하고 놀아주려는 순간 비틀거립니다. 아, 이러니까 이 여성이 굉장히 이 뇌전증으로 뭐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맥스가 이 여성을 미리 파악을 하고 이 여성이 넘어지지 않도록 저렇게 몸으로 어머. 이 여성을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던 건데요. 이 반려견 맥스는 주인이 쓰러질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 행동한 걸까요? 아니 도저히 보고도 우연이 아닐까 그냥 우연의 일치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주인의 몸 상태를 미리 감지했을 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볼 때 참 신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티나는 뭐라고 이 주인 되시는 분인데 티나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뇌전증을 앓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발작이나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는 현상을 계속 겪는 그런 이제 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세상에.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맥스도 어느 정도 주인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고 네. 그 옆에서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저렇게 항상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몸을 훑어가며 이 냄새도 맡고 이러잖아요. 지금 저게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주인과의 어떤 상호 교류를 교감?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그런 증상들을 파악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아마 주인이 저런 이제 발작이나 쓰러짐의 증상이 나타날 걸 예상하고 갑자기 넘어지시면 뭐 뇌진탕이나 다른 증상을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맥스 입장에서는 주인이 쓰러지는 것을 최대한 보호해서 네. 완충 작용을 해서 안전하게 쓰러지더라도 쓰러지게 만드는 네. 그런 역할을 좀 계속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 네. 일부러 찍은 게 아니고 저 아이 그 맥스가 훈련하는 과정을 쭉 관찰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놨대요. 계속. 근데 그게 우연히 저게 잡힌 우연히. 거고 저걸 틱톡이라고 하는 SNS에 올렸는데 약 400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세상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안진용 기자님 우리 주변에 모든 반려견들이 다 저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간질 환자에 특화된 인명 구조견, 일명 서포트 도그로 훈련을 받아왔다는 거죠. 이 훈련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저 영상을 보시면 좀 달리 보일 겁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이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설거지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이상 증세를 전조 증상을 느끼고선 떨어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 이
개의 어떤 훈련을 받냐면요. 넘어질 때 체중을 자기에게 받칠 수 있도록 그래 넘어지면서 받게 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을 찍은 후에 맥스에 대해서 생명의 은인이자 나의 그러니까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극찬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인철 변호사님 요즘 우리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반려동물,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견주 티나의 자식들은 아마 혼날 것 같아요. 왜요? 반려견 반도 못하지 않느냐. 좀 자주 좀 찾아뵙고 그래, 부모님들 땡땡 효도를 땡땡. 했는데 네. 그렇게 사실 뭐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은 이제 부모님이 늙고 병들면은 나 몰라라 방치하고 소홀한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는데 네. 반려견은 절대로 주인을 떠나지도 않고 세상에. 배신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로 아주 그냥 너무나 이제 대견스러운데요. 네. 저는 이 맥스가 이제 이 일을 끝나면 좀 병원에 좀 특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네. 정말로 심취만 초능력 같은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반려견 정말로 대견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처럼 사람을 구하는 개가 있는가 하면요. 참 동물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여기 멀쩡한 문을 두고 천장에서 등장한 수상한 남성들이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한 철물점 천장에서 밧줄이 내려오더니 누군가 이 밧줄을 타고 슬금슬금 내려옵니다. 영화 속 스파이더맨은 아닐 테고 정체가 뭘까 궁금한데요. 그런데 수상한 남성은 이 사람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를 따라 내려온 또 다른 남성은 너무 급하게 내려오다가 그냥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어허. 이렇게 지붕을 뚫고 들어온 두 사람, 커다란 카트를 하나씩 들고 와선 바닥에 떨어진 물건도 줍고 철물점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허. 열심히 물건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혹시 야간 작업을 하러 온 직원들인가 그럴 수 싶기도 있죠. 한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박스를 꼼꼼히 챙긴 두 사람. 들어올 때는 분명 밧줄을 타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데 나갈 때는 또 어디로 가야 하나 허전되기도 하는 모습이 정말 이상합니다. 네. 이 두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수상한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혹시 안진영 기자님 연말을 겨냥해서 영화 나홀로 집에 후속편 나온 겁니까 지금? 이 어설프 보이는 모습 때문에 영화 나홀로 집에를 떠올리실 텐데요. 네. 저런 영상은 통상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로 영화를 찍거나 혹은 도둑이거나. 이 경우에는 후자였습니다. 아하. 저들은 이 철물점이 문을 닫는 새벽 시간을 틈타서 저렇게 밧줄을 타고 침입을 했는데 네. 어딘가 어설퍼 보이긴 했지만은 30분 동안 무려 5,500달러, 한화로 약 6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아니 허술해 보이지만 저 도둑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30분 동안에 뭔가 돈 되는 물건들을 골랐다는 거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people basically get on top of the building and rappel in through our skylights. They were in here for about 30 minutes because it did not trigger our alarms. They basically sold a lot of flashlights, all of our like Nest thermometers, a lot of power tools, smaller, compact, big ticket items that would be easy to sell. 그런데 마치 저 도둑들이 들어올 걸 미리 알기라도 했듯이 CCTV가 곳곳에 정말 포착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대로 뭐 다 찍혔어요. 네. 전부 다 찍혔는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아이고. 잡히지 않고 경찰이 지금 공개 수배를 했는데 그래요? CCTV에 찍힌 저 장면을 공개해서 네. 수배로 하기로 지금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저 알람이 울리지 않은 거예요. 원래 이제 문을 몰래 들어오거나 개방을 하면 울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경고음이 울리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아마 이제 경비 업체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범행 영상을 공개해서 수배하는 것이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서 네. 경찰이 지금 공개 수배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요.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힌다는 거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연기하는 분들한테 야 연기 실감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실제로 연기를 현실로 바꾼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드라마에서 우주선 선장 역할을 맡았던 미국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실제로도 우주 여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허.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누굴까요?
1960년대 미국의 인기 드라마죠. 스타트rek에서 주인공 커크 선장을 맡았던 배우 윌리엄 셰트너입니다. 아, 저분, 네. 네, 워낙 유명한 분이죠. 아, 네. 그런데 50년 뒤 올해 나이 90살이 된 윌리엄 셰트너 어머. 드디어 진짜 우주여행에 나섰습니다. 지금 진짜 우주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드라마 속 엔터프라이즈 대신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뉴 셰퍼드에 탑승했습니다. 진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실제 우주선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어머. 빠른 속도로 우주를 향한 이 우주선. 지구 우주의 경계에서 약 3분 정도 미세 중력 상태를 체험할 수 있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환호 속에서 이 우주 관광 로켓은 사막 한가운데 무사히 착륙에 세상에. 성공했습니다. 90살의 나이에 우주여행 도전이라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eez. It was so moving to me. This experience has been something unbelievable. I'm so filled with emotion about what just happened. It's extraordinary, extraordinary. I hope I never recover from this. I hope that I can maintain what I feel now. I don't want to lose it. 본인이 과거에 스타트rek이라는 영화에서 우주선 선장 역할을 했기에 참 이번 우주여행이 참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영화가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영화를 찍을 때만 해도 본인이 직접 우주여행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는 진짜 영화처럼 우주여행을 하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 네. 블루 오리진의 우주여행은 사실 이 대기권을 살짝 넘어가는 겁니다. 상공 100km고요. 그것도 10분 남짓 하다가 이제 슉 내려오는 거거든요. 아마 뭐 우주정거장 가고 그런 건 아니군요. 네. 근데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3일 동안 여행을 합니다. 오호. 3일 동안 이제 지구 대기권을 완전히 벗어나서 지구 공전을 이제 지구 둘레를 이제 돌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우주 여행 같은데 네.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많이 든다면서요. 돈도 많이 드는데요. 근데 이 우주 여행이 사실 이제 네. 그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아하. 우리 인류가 한번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 지구가 이제 빠르면 수백 년, 좀 늦어도 수천 년이나 수만 년 후에는 우리 인류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 때문에. 네. 결국에는 우리가 외부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것을 보입니다. 어쨌든 우주 여행이 실제 우리의 삶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정말 긴박한 순간에도 이것만큼은 포기를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냥 숨만 쉬기에도 힘들었을 순간에 화장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여성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병원 침대에 누워서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이 여성. 어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화장까지 합니다. 아, 퇴원을 앞두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 여성은 분만을 앞둔 산모였는데요. 분만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눈썹에서부터 피부 또 입술까지 게다가 인조 속눈썹까지 붙이는 굉장한 여유를 보여줬습니다. 어허. 그렇게 진통을 참아내면서까지 완벽하게 꽃단장을 마친 이 여성. 이후 출산도 무사히 마쳤다고 하네요. 대박 사건. 아니, 박상희 소장님. 누가 보면 진짜 퇴원하는 줄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출산을 앞두고 저런 풀 메이크업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저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저 때 이미 자궁문이 8.5cm가 열렸다니까 굉장히 아픈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의료진들이 혈압을 잴 때에도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태어나는 우리 딸과 남편에게 끝까지 예쁜 모습이고 싶었고 어머. 우리 딸을 맞이할 때도 예쁜 모습이고 싶었다.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누리꾼들이 와, 저 여성은 진짜 앞으로도 못할 일이 없겠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다. 나 같으면 절대 저렇게 못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대부분의 여성은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걸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고통스럽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첫 대면을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골프를 안 치는 저로서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홀인원 보험금이라는 게 있다고요, 안진영 기자님? 네, 반대로 골프를 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꿈에나 한번 이룰 법한 그런 일이 바로 홀인원입니다. 그만큼 일생일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네. 홀인원을 했을 때는요, 그 홀인원을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념 나무를 심거나 혹은 함께 라운딩을 했던 이들에게 크게 소위 말하는 한턱을 쏘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홀인원 보험인데요. 홀인원에 성공했을 때 일행들에게 이렇게 한턱을 내거나 기념품을 제작하는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아하. 보험료는 보통 수만 원 수준인데 보험금은 1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을 한몫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야, 아니 그러고 보니까 듣자 하니 저 골프 실력이 좋을수록 그러면 저 보험금 타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골프 실력이 좋으면 탈 수 있는데 그래서 한 50대 남성이 골프를 치러 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실제 일행과 함께 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이 돼서 골프장은 한 팀이 2명밖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2명만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된 거예요. 네. 보통은 이제 4명이 나가는데 2명이서 플레이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홀인원을 딱 했어요. 그래서 네. 너무 기뻐서 그동안 넣어놓은 보험금 그거 좀 타먹자 해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하. 내가 홀인원을 했으니까 홀인원 보험금 달라.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 보험 약관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행이 본인을 포함해서 3명 이상일 때 홀인원 보험금을 탈 수 있다. 근데 지금 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아니 내가 3명이 안 가려고 안 간 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 정책 때문에 2명밖에 못 갔는데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저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3명, 4명하고 칠 수 있지만 방역 집시상 2명하고 쳤는데 왜 안 줘? 일단 그러면 하나씩 따져볼게요.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방역 수치상 골프를 2명밖에 못 치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골프는 백신 인센티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받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6명까지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골프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녁 6시 이전에는 4명이 칠 수 있지만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골프를 함께 칠 수가 있는 건데요. 경기를 낮에 미리 시작했더라도 저녁 6시가 지나면 2명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골프장들에서 오후에 출발하는 경우에는 2명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사연에 해당되는 분은 오후에 첫 이 티오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홀인원 했을 때는 오후 6시를 넘긴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만 라운딩을 한 건데 아니 상황이 이런데 방역 지침이 이런데 세 사람 이상에게만 골프 쳤을 때 홀인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근데 이제 홀인원을 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한번 실력 치면은 좋으면 된다면서요. 그게 힘들고요. 네. 어떤 조사가 있는데 12,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확률이. 확률이요? 그러니까 골프를 아무리 잘 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쳐도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운 게 대박 홀인원이거든요. 사건.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골프 조금 쳤는데 네. 뭐 버디는 그냥 파도 정말 힘들거든요. 네. 홀인원은 꿈도 못 꾸는 정도예요. 오호.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서 보험이라는 건 뭡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발생하는 건 보험이 아니에요. 보험 사고라는 건 우연히 발생하는 우연히, 겁니다. 아하. 교통사고도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럼 보험 사기죠. 네. 자, 홀인원도 그만큼 우연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거를 상품을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신기하게요. 네. 이 홀인원 보험을 만든 후에 그렇게 홀인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그 전보다. 네. 그래서 이 보험사에서는 이 보험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네. 이 100%를 넘기면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손해거든요. 네. 근데 홀인원 보험은 손해율이 143%라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걸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약관에 3인 이상 규정이라는 조항을 넣습니다. 혹시 이걸 짜고 이걸 이제 고사로 공모해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한 거 아닌가? 야. 그거를 염려하기 위해서 3인 이상 약관에 규정 넣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박상희 소장님, 네. 보험사 측이 이런 약관을 만든 것도 언뜻 이해는 되지만 그렇더라도 그러면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 약관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2명이서 짜고 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코로나 시국 전에 얘기지 않을까. 코로나 시국에는 거의 다 2명이 치는데 그럼 네. 어떻게 하는가. 안 그래도 지금 2인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홀인원 보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약관을 뒤집은 판례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방역 지침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알지만 약관대로 하라는 지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야, 그럼 이거는 현실이 이러면 골프 치면서도 야야야 제발 홀인원 되지 마. 오히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참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냥 기분으로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보험금 타야 마십니까? 골프 쳐서 홀이나 하면 박수만 받아도 기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던 체험학습 세상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대신 등산로 걷기 체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경북 군위에 있는 한 야산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아이들이 주차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그러네요. 수가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등산 도중에 벌떼가 이 초등학생들을 덮친 겁니다. 아이고. 한 시민은 이 모습을 보고 다급한 마음에 가게에서 살충제를 꺼내 들고 나와서 이 학생들에게 뿌려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허.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완전 무장한 상태로 벌들을 향해서 불을 쏘면서 급히 벌집 제거 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 저기 벌떼가 있었나 봐요. 진짜 한두 번은 아니고 등산로에 벌떼라니요. 세상에. 박상희 선생님, 아이들 괜찮은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그 벌떼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 아이들이 다쳤어요. 90명의 그 등산로 걷기라고 있었는데 그중에 무려 54명이나 경상을 입었습니다. 어머, 그중에 이제 쏘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초등학생들이 48명, 어이구. 그리고 교사가 6명이라서요. 교사까지 합친 이 인원이 다 병원 3곳으로 나뉘어서 아이고. 실려갔어요. 네. 근데 이 머리에 쏘인 학생도 있고 등이나 다리에 쏘인 학생도 있는데 다행히 중상은 아니고 경상이라고 하지만 네. 정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뱀보다 위험한 게 벌이다. 하하.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아이들이 산을 오르면서 혹시라도 아우 귀여운 다람쥐, 도토리 주는 다람쥐 보지 않을까 했는데 세상에 벌에 쏘였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쯤 올라가니까 누가 벌집을 밟아서 선생님들이 내려가라 해서 저희는 다 급하게 내려갔고 되게 위에서 쏘니까 되게 무서웠고 쏠까 봐 무섭고 떨리기도 했어요. 이제 5마리 정도가 침이 안 빠지고 계속 여러 마리가 이렇게 쏘면서 침이 박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육이 이렇게 쫙 하고 붓는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아팠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아파가지고 네, 병원 가서도 되게 놀랐는데 다행히 잘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안진영 기자님, 사실 벌이 어른들은 안 쏘고 아이들만 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서도 선생님들의 통제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는데요. 한 학생이 이 벌을 발견하고 먼저 선생님과 얘기를 합니다. 그 즉시 이 벌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 벌떼들이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아이고. 거죠. 이렇게 혼잡한 상황이었지만 인솔교사들은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즉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또 관내 보건소에서 다시 모여서 쏘인 학생들은 먼저 119를 통해서 보내서 인근 병원에서 후송을 시켰고요. 네. 또 약하게 쏘인 학생들은 학교 인근에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했는데 이 벌 같은 경우 체내에 알러지 반응이 있을 경우 생명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선생님들이 적절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 벌떼들의 이 벌집이 나무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만 봤잖아요. 저렇게 길가에 등산로 길바닥에 있을 줄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상황에서도 아이들, 제자들을 위해서 진짜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이 벌이 나온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급하게 뒤로 물러서라고 외치시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선생님 몸에 많은 벌들이 붙게 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서 있는 반대 방향으로 벌을 좀 몰고 가려는 의도에서 이제 좀 이동을 하셨고 이제 학생들은 좀 대피하는 시간은 벌긴 했지만 좀 쏘이는 학생들이 있었고요. 선생님께서는 조금 많이 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십니다. 세상에 이인철 변호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 선생님은 벌떼를 유인하려고 온몸으로 지금 막아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벌에 쏘인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정말로 아파요. 네. 주택에 살았는데 벌을 키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벌에 이제 꿀벌에 가끔 이제 쏘였는데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꿀벌도 아니고 땅벌입니다. 땅벌이면 어마어마하게 더 아파요? 더 훨씬 네. 더 더 위험합니까? 아프거든요. 더 네. 위험하고요. 어허. 근데 이 선생님이 정말로 훌륭한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이제 벌떼 공격을 받으니까 이 본능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보호한 겁니다. 이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은 게요. 교통사고나 하거나 어떤 사고가 나면은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세상에. 감싸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참 스승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온몸으로 막았는데요. 다행히 이제 의식이 있고 대화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너무나 이제 큰 통증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네. 이 참 스승 같은 선생님 정말 그러니까요. 존경합니다. 근데 앞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고가 일어난 과정을 보니까 등산로를 오르다가 혹시 누가 일부러 벌집을 건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상황이. 일부러 건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이인철 변호사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땅벌이거든요. 말벌과에 속하는 건데 이 땅벌이 어디에 주로 벌집을 짓냐. 보통 우리는 처마나 높은 곳에 그렇죠. 벌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위 틈이나 땅에 벌집을 지어요. 그래서 땅벌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땅에다가 벌집을 짓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벌집이 있는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근데 발을 밟고 가다가 옆을 밟게 되면 진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벌들이 자기들을 공격한 걸로 인식을 해서 상대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번 경우도 아마 등산하면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그 벌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면서 아마 진동을 일으켰을 것이고 거기에 놀라서 이제 벌들이 나와서 공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기만 해도 진짜 무섭네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벌 쏘임 사고는 해마다 늘 끊이지 않고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박상희 소장님. 네, 벌쏘임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5년 동안 보면 5년 동안 69,890명, 그러니까 5년간 거의 7만 명이 벌쏘임을 벌쏘였어요. 그러니까 네.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매년 그러네요. 벌이 쏘이는 건데 그 한 해 중에서 한 또 평균 14,000명 정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또 44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 1년에 거의 9명, 10명 정도는 이 벌쏘임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벌이 쏘아서 만약에 사망에 이른다 그러면은 그게 1시간 안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결론은 벌에 쏘였다 그러면 1시간 안으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응급처치가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사실 이 벌 쏘임은 누가 예견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이번 경우처럼요. 혹시라도 저렇게 이 벌 쏘임의 공격을 당했을 때 대처법이 있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먼저 예방을 해야겠죠. 네. 벌은 일단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공격을 안 합니다. 먼저 사람이 이제 벌집을 이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위협을 느낄 때 이제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벌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 이 어두운 색의 옷을 피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어두운 색을 입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아마 적으로 오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향수 같은 그 냄새 나는 것을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만약에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빨리 그 침을 빼야 되거든요. 침을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플라스틱 카드 있으시죠? 네. 플라스틱 카드를 이렇게 살살살 긁어서 침을 이제 빨리 빼시고 네.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이 경황이 없을 경우 이런 대처법이 또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정말 조심 또 조심. 특히 가을철에 벌 쏘임 사고가 많다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출장 마사지가 진짜 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서울로 출장을 왔던 한 4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이 호텔에서 인터넷으로 출장 마사지를 검색한 이후에 한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요. 그러자 업체에서는 여성 마사지사를 보내줄 테니 출장 비용 15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안내를 했고 네. 이 남성 그대로 송금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업체에서 안마사 안전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비롯을 해서 내부 결제 시스템이 오류가 났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자 수상함을 느낀 이 남성은 환불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겠죠. 이 업체에서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결제 총액이 5천만 원이 돼야지만 환불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어허. 하지만 이 남성 여기에 깜빡 속은 나머지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총 3,220만 원을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앞서 이 출장 마사지 비용 15만 원을 송금했는데도 왜 이렇게 뭐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 무슨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야말로 갖은 이유를 들이대면서 송금을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15만 원 후에도 추가적으로 돈을 보냈죠. 네. 그렇게 돈을 나눠서 냈기 때문에 내부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났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수수료 1,400원을 같이 보내지 않았다. 여기에서 또 계좌상 이름과 송금할 때 표시된 이름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는데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만 봐도 이 송금이라는 게 돈을 보내는 사람이 그때 부담을 하는 건데 이게 보내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이거를 이 남자 그대로 믿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는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우리 박상희 소장님께요. 15만 원 비용의 출장 마사지를 받으려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결제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5천만 원을 채워야지 환불을 한다. 이 말을 듣고 실제 저 고액을 보내요? 저게 무슨 심리일까요, 대체? 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비밀 영업 기술이라고 불리우는 문간에 발 들여놓게 하기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문간에 발을 한번 딱 들여놓으면 그 다음부터 방 안에 들어가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조그만한 물건을 한 뭐 5만 원짜리를 산다. 그럼 그 고객은 내가 5만 원짜리를 샀으니까 그 다음에 저 회사에서 5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라고 해도 이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판단한 내 판단의 일관성을 갖고 싶은 거예요. 맞을 거야. 내 판단이 맞을 거야. 이런 거예요? 네, 맞을 거야를 넘어서서 내 판단이 옳지 않아가 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15만 원을 게다가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나쁜 곳에다가 15만 원을 냈다니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맞을 거야, 좋은 될 거야, 내가 이만큼을 내면 줄 거야라는 어떤 그 인지 부조화적인 갈등을 피하려는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사연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딱 이 상황만 들어봐도 야 이건 사기네, 사기야 하실 텐데 이 남성은 끝까지 사귄 걸 몰랐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금방 깨달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계속 돈을 요구하고 뭐 서비스는 전혀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누가 봐도 이건 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면서까지 3,220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네. 문제는 3,220만 원을 보내고 나서야 이제 사기란 걸 깨닫고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이걸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사하면서 바로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거 지급 못하도록 계좌를 닫아야 되잖아요. 지급 중지. 네. 지급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지급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피싱 범죄. 보이스피싱. 네, 보이스피싱. 그 범죄는 가능한데 이거는 지금 피싱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신원을 속이고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인데 네. 이건 지금 누군지 상대방이 얘기했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름은 모르지만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급 정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다 빠져나간 걸로 보여지는데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좀 이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상황, 이 경찰의 이유도 답변도 이해가 안 돼요. 범죄 피해자면 다 같은 피해자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이런 걸 적용해 준다? 이건 좀 언뜻 이해는 안 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게 어떤 사람 보면은 법대로만 하는 사람 있죠. 법대로만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통신금융 사기 범죄만 그 지급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아는 보이스피싱. 근데 이거는 그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딱 법대로만 하면 꽉 막힌 사람이다. 그럼 지급정지를 안 해주는 겁니다. 네. 근데 다행히 네. 우리 경찰이 좀 법을 유연하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 법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협조를 요청해서 인출 차단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네. 이 담당 경찰관 굉장히 훌륭한 경찰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이 법이라는 걸 네. 유연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급한 상황에는 네. 뭐 법 따지고 형식 따지고 하고 이미 다 그 손해 나간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그 피해 관리를 할 그러니까요. 겁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지급 정지를 요청했는데 네. 근데 만약에 지급 정지 요청 전에 이 범인들이 돈을 빼갔으면 그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다 돈을 빼갔기 때문에요. 일단 경찰의 배려로 일단 법을 좀 유연하게 적용해서 지급정지, 인출은 차단한 것 같은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안진영 기자님, 그 못된 짓을 한 사람들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직 용의자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검거를 위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고요. 네. 게다가 이 남성 말고 추가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아니 이게 버젓이 대놓고 물론 일면식도 없다지만
어쨌든 이 전화상으로 SNS상으로 버젓이 이런 짓을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사건 지금 상황이 거론되고 있는 이분은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장 마사지라면 성매매를 연관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출장 마사지를 부른 사람들은 네. 피해를 당하는데 신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성매매나 성매수 같은 경우도 다 범죄로 처벌되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노려가지고 돈 받고도 돈을 안 돌려주거나 아니면 이런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현재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포털 사이트 지식 검색에 가서 이것 검색해 보면요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피해를 좀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기 북부청에 의하면 출장 마사지 사이트 35개를 운영했던 범죄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310명에게 약 43억 원. 가로챘어요. 아하. 이 정도로 이런 피해가 많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런 네.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범죄 중에 괜찮은 범죄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남의 등 쳐먹는 이런 사기 범죄가 정말 악질 중에 악질 같아요. 정말 이런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좀 근절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요즘은 과자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려고 해도 1,000원 훌쩍 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1,0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광주 대인시장에 가면 그런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단돈 1,000원이면 밥과 국 그리고 3가지의 반찬으로 구성된 백반 한 끼를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심지어는 공깃밥이 무한 리필이 되고요. 어머. 더 놀라운 게 저 반찬이에요? 맞습니다. 어허. 보시는 반찬이 매일매일 달라진대요. 게다가 고기 반찬도 가끔씩 나온다고 하는데 네. 보면 볼수록 사장님이 진짜 돈을 벌려고 식당을 하시는 건지 팔수록 손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야, 고기 반찬. 최재봉 교수님. 예. 고기 반찬도 나온대 1,000원인데 세상에. 상상할 수 없죠. 어떻게 1,000원으로 저 정도 지금 식사를 할 수 그러니까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군대에서 군인들 뭐 그 비싼 돈, 이보다 훨씬 비싼 돈으로 하지만 정말 부자할 것 없는 그런 맞아요. 식사 있었잖아요. 진짜요. 그거에 비하면 한 10배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근데 저걸 1,000원에 판다? 그것도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장사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11년째. 어머. 대인시장은 우리 김앵커도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제일 큰 시장 중에 하나, 양동시장, 대인시장이 두 개가 맞아요. 제일 큰 유명하잖아요. 시장이잖아요. 네. 그 시장에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 많으시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세상에. 그분들을 위해서 식당을 11년째 운영하면서 2대째 하고 있거든요. 2대째? 네, 1,000원씩 판매하는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기에 아침 되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대요. 문 열 때까지. 세상에. 왜냐하면 저기 오면 한 끼 먹어도 점심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와. 왜냐하면 그러니까 밥 무한 리필이라면서요, 밥을 계속 세상에. 먹을 수 있으니까. 아하. 근데 이게 처음에 문을 여신 분은 지금 이제 운영하는 김용경 사장님 운영하시는데 이분의 어머님 되신 분이 그래서 2대째군요. 예, 2010년에 개업을 하셨어요. 고 김선자 여사신데 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1,000원 식당을 개업을 했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대장암 때문에 돌아가시게 아이고, 된 거예요. 세상에. 2015년도에. 그 이후에 딸 되시는 김윤경 사장이 이걸 받아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지금 11년 됐으면 물가가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식당을 알고 찾아오시는 배고픈 어르신들, 그분들을 좀 잘 먹여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저런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하시던 백반집을 딸이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안지용 기자님, 엄마는 손해보면 장사했지만 난 그렇게 못해. 난 올릴 거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 올렸다고요, 세상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인데 결국은 흑자를 내면 되잖아요. 박리담회라고 많이 파니까는 괜찮을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식당 적자 납니다. 어머. 그럼 적자를 어떻게 메우냐고요?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이 따님, 현 사장님이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어머, 아침 세상에. 9시에 먼저 보험회사에 출근을 해서 조회랑 미팅을 마친 후에 10시 식당으로 와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혼자서 식당 영업을 준비를 해서 어머. 11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오후 2시에 영업을 끝냅니다. 그리고 곧바로 보험회사 사무실에 복귀를 해서 본인의 진짜 생업을 시작을 하는데 앞서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자선 사업입니다. 어머 세상에 몸이 2개, 3개, 10개라도 지금 모자랄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저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처음에서 이게 모자가 있으니까 힘든데 굳이 이걸 하겠다고 막 하니까 저희 형제들도 말리죠. 그냥 용돈 드리는 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어차피 본인 밥 먹는 거 좀 더 해서
같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일 했는데 식당을 하려면 시간이 일반 직장은 뺄 수가 없잖아요. 보험은 영업직이니까 지금은 보험 일 하면서 식당 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둘까 생각하다가도 엄마도 끝까지 할 수 있으면 이어가달라고 부탁도 하셨고. 사실 끝까지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사실 어머니의 유언을 지금 계속 실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장사 영업하시면 진짜 못 버티고 그냥 쓰러져 나가실 것 같은데요, 진짜. 저도 이제 오늘 저 뉴스를 보고 저 식당에 좀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갈수록 저 식당에 적자만 쌓이는 거거든요. 어허.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착한 주인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광주 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식당 청소도 해주고요. 아이고. 김치 냉장고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뭐 다른 이제 모금회라든지 그런 연합회 등에서는 쌀을 또 대량으로 후원한다고 아이고. 합니다. 광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네요. 네. 그리고 대인시장의 상인회는 김치 20kg, 무 등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세상에.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들,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청소 등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아이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식당이 무려 11년 동안이나 지금 계속 영업을 해왔다고 하니까 네. 그럼 11년 동안 저 식당에 신세를 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수천 명, 뭐 수만 명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일종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그 형편이 어려울 때 가장 지금 걱정되는 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네. 그럼 먹는 걸 해결해 주니까 그분들이 꼭 나중에 저 식당 와서 좀 네. 어떻게 좀 은혜를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도 이 천원 식당 백반집 운영하신 사장님도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 잊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개인적으로 쌀도 보내주시고 십시 일반이 모여가지고 부족함도 어떻게든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쌀값 걱정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저희가 20kg를 이틀에 하나씩 쓰거든요. 이제 엄마 때부터 처음부터 1,000원으로 했으니까 그 가격은 이제 1,000원이란 가격은 끝까지 문이 닫을 때까지 유지하고 싶은 거고요. 처음 시작할 땐 딱 10년만 버텨보자 하는 게 벌써 1년 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근데 박상희 소장님 사실 지금 사장님이신 김윤경 사장님 그리고 그 어머니시 지금 자꾸 하셨습니다만 어머님과 이 김윤경 사장님 무슨 상을 바라고 이 백반집 천원 백반집 운영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더 힘내시라고 뭔가 좀 우리 뉴스파이터라도 하다못해 좀 상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상을 한 10개쯤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1915년에 이 어머니 고 김선자 여사님 할머니께는 상이 주어졌다고는 합니다. 그래요? 네, 광주 동구청에서 준 상인데요. 동구민상 특별상, 야. 그러니까 희생 정신과 봉사 정신을 높게 산다라는 시민상이 주어졌어요. 근데 네. 참 이 할머니만큼이나 훌륭하신 분이 또 이 지금의 사장님이신데요. 네. 제작진이 사장님께 여쭤봤대요. 뭐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힘든 건 없냐? 이렇게 와. 이제 애로사항은 무엇이시냐라고 얘기했는데 뭐 저 같으면 저 정말 너무나 일이 나도 살기 힘든데 이걸 유지하는 게 참 엄마의 뜻을 유지하긴 하지만 솔직히 몸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르신들인데 네. 코로나 시국인데 지금 서로 얘기를 못 하시니까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어머 세상에 정말로 저분이 바로 김윤경 사장님이세요. 이 광주 대인시장에서요 1,000원 그것도 11년째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입니다. 11년째 적자를 보면서도 어르신들 형편 어려우신 분들 정말로 끼니 하루 배를 고른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적자임에도 1,000원짜리 백반식당 운영하는 김윤경 사장님께 저희가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김윤경 사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꼭 광주 가면 들르겠습니다.